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한국 영화의 자부심 봉준호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봉준호 감독님을 이렇게 작은 극장이니까 이렇게 가깝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좋은 기획을 한 것 같고, 봉준호 감독님께서 이 기획에 오케이를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 QR로 질문을 올렸으리라고 보고 먼저 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독님이 이제 뭐 유머러스라든가 또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스릴러라든가 또 이번에는 또 새로운 행성에 보여주는 우주적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우리를 굉장히 이 독특한 세계로 영화와 관객이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중국 장이모 감독의 마스터 클래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장이모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이 영화에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관객과 만날까 그것을 항상 고민한다.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이번에 미키 17을 만드시면서 나 이 부분은 관객하고 참 공감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어디실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었긴 했지만 우리 흔히 하는 표현에 의하면 측은지심이라 그러나? 네. 누군가를 공감하면서 가엽게 여기거나 또는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의 형편이 사정이 참 안쓰럽다거나 그냥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측은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키라는 이 다소 얼빵하기도 하면서 참 착한 청년인데 맨날 손해만 보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미키라는 한 청년을 보면서 뭔가 측은지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고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너무나 극한 상황의 직업에 갖게 되는데, 미키를 보면서 함께 느낄 수 있는 측은지심, 또 그런 미키가 측은하다 보니까 나샤라는 캐릭터가 같이 그 방호복 같은 걸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 독가스로 꽉 찬 그 유리 탱크에. 저는 뭐 찍기는 담담하게 찍었고 거기 이제 정재희 씨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찍고 싶은 장면이었었어요. 저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고요. 네, 저도 그 장면이 제일 인상에 남았고요. 다른 관객들도 거기서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뭐 그런 말씀도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그동안 감독님 영화에는 뭐 여러 관계, 가족 관계, 뭐 여러 관계를 했지만 연인 관계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영화에 특별히 이 멜로인데 멜로면서도 굉장히 특별한 멜로잖아요. 보통 연인이 동등하게 서로 사랑하는데 나샤가 미키 17을 이렇게 엄마처럼 정말 측은지심으로 껴안고,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본질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뭐 사실 객관적으로 봐서 나샤가 보호자죠. 미키가 보호받고 있는데,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뭐 남녀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다 나샤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원작 소설에 처음 읽었을 때 그
그 챕터가 있었어요. 나샤가 그 특수 보호복을 입고까지 들어가서 미키와 함께 해주는 그 장면 읽을 때 되게 가슴이 찡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원작 소설에서 되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바꾸고 뭐 새로 인물도 만들고 상황도 만들고 그랬지만 그 부분은 제대로 좀 보존해서 찍고 싶었고, 원작자도 자기가 그 챕터가 제일 중요했었다라고 나중에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감독님께서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또 우리가 함께 그 시공간에서 함께 나샤의 마음이 되고 미키의 마음이 돼서 이렇게 함께 공감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질문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쓴 저서를 재밌게 읽었다고 하셨네요. 그 소장님은 별 5개 만점에 몇 개를 주시고 싶으신가요? 예, 여기 감독님 계시니까 우리 왜 침대 그런 손잡이 별 5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5개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인상 깊은 부분도 제가 지금 감독님과 대화 나눈 그 미키와 나샤의 이 이름이 있는데 깜빡했네요. 책에서 나오는 그 죽어가는 그 공간에 함께하는 장면이 저도 제일 인상 깊었고, 늘 그 양성적 배역에 신경을 쭉 쓰셨어요. 그 장편 데뷔작부터 그 여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나 아니면 뭐 작은 캐릭터인데 중요한 모티브를 쥐고 있거나 이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도 나샤가 아주 굉장히 멋있잖아요. 이 대표도 되고 스피치도 잘하고 설득력도 있고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잘 살아나는 게 저는 미키 17에 되게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봉준호 감독님도 여기 좀 특별히 뭐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있으실까요? 이제 뭐 영화의 인물들이 캐릭터들이 많다 보니까 얘기되어질 기회는 별로 없었고, 저도 인터뷰할 때 뭐 질문을 받지 못했는데 제 개인적인 최애 캐릭터 중에 하나 도로시. 도로시 진짜 똘똘하고 일 잘하고, 그 팀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다들 엉망이야. 그리고 그 위에 팀장이 특히 또 문제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 잘 보일까 이 생각밖에 없고, 또 이제 마크 러팔로 앞에서 어떻게 근데 이제 실제 일은 도로시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 통역기를 개발해가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자기 비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시를 하잖아요. 마크 러팔로 앞에서 통역기 비슷한 걸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얘네들은 분명히 지적인 생명체고 그래서 대화를 시도하셔야 된다라고 딱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마크 러팔로의 반응을, 그 마샬의 반응을 보면 찌질하기가 이를 데 없죠. 그리고 그거를 막 얘기하려고 할 때 막 막으려고 하죠, 팀장. 뒤에서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도로시라는 이제 그 많이 알려진 배우는 아니지만 패시 페란이라고 이제 영국 배우인데 요즘 되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뉴욕에 이제 미국 홍보 일정 때문에 갔었는데, 그 유명한 그 테네시 윌리엄스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에서 여자 주인공 역할로 지금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고 있어요. 이 사람 이름 때문에 요즘 고충이 많네. 그 파스칼, 메스칼, 페드로 파스칼 말고 폴 메스칼, 폴 메스칼. 남자 주인공이 폴 메스칼이고 그 상대 역이 우리 도로시예요. 그래서 둘이 그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 남녀 주인공으로 그 공연이 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 주목해 보실 만한 배우가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드립니다. 네. 굉장히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익스펜더블 새로 이제 만들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툭 떨어지도록 그냥 놔두는데 얼른 가서 이렇게 진짜 우리 사회도 그런 분들이 다 우리 사회를 탄탄하게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미키 17은 보고 나면 뭔가에 휩쓸린 느낌, 막 몰입해서 보셨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생각나는 힘. 저도 이거 3번 봤는데 이게 뭔가 좀 더 보면 또 더 보이고, 그래서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와 본인이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점을 강조해서 뭔가 한꺼번에 관객들이 이 장에서 영화의 장에서 함께 휩쓸리면서 이런 힘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죠. 휩쓸린데 그냥 뭘까? 완전히 휩쓸린 파도가 밀려온 것처럼 미키 17이 탁 감탄한 그런 느낌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민망한데 모르겠습니다. 뭐라 해야 되지? 영화에 보면 이렇게 무시당하거나 천대받거나 이렇게 멸시당하는 존재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단 미키가 그렇죠. 독재자 부부가 마샬 부부가 미키를 일컫는 말 표현들이나 뭐 이렇게 하는 그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무슨 달군 쇠로 막 애를 이렇게 지지질을 한다. 뭐 무슨 스팸 베이비 그게 정말 우리가 먹는 그 스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적나라한 이상한 멸칭 같은 걸 만들어서 막 말하기도 하고 미키가 그렇게 우리는 그 친구가 참 착한 청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전혀 존중받질 못하잖아요. 멸시당하고 막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방식이 참 보고 있으면 마음을 되게 쓰라리게 만들고 또 하나 멸시당하는 존재는 이제 크리퍼인데 마샬 부부가 뭐 무슨 끔찍한 벌레라는 둥 크리퍼라는 이름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붙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똥물에 빠진 크로아상 같다라는 막 극한의 대사까지 막 토니 콜렛트가 하고 그런 식으로 마치 바퀴벌레에게 살충제를 뿌리듯이 쟤네들을 이렇게 멸종시켜야 된다는 식의 되게 배타적이고 그런 경멸적인 말들을 임상. 그래서 무시받는 두 존재가 이제 미키랑 크리퍼인데 사실 그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독재자를 결국은 물리치는 얘기잖아요. 이야기를 단순화시키면 서로를 구해주는, 그러니까 이쪽 우주선의 인간들은 계속 미키를 어떻게 죽일까 그 생각만 하는 건데 뭐 이런 일도 시키고 저런 다 죽을 법한 일들을 일감을 몰아주면서 근데 누가 이렇게 미키를 죽인 게 아니라 구해준 거는 크리퍼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크리퍼가 너를 구해준 거네 라고 또 깨닫게 해준 것은 또 나샤고 나샤가 그런 통찰이 있었죠.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미키가 나도 뭔가 보답을 하고 싶다는 식으로 나가서 이제 크리퍼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장 멸시받는 존재였던 두 존재가 이제 오히려 서로 돕고 이제 마샬이라는 그 멸시와 천시를 주도했던 사람을 물리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해설한 식으로 영화에서 누가 나와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보다 보면은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감하면서 봐주셨다면은 제 입장에서는 되게 기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신 후에 국제적 인지도 엄청 높아지셨는데 감독님의 창작 과정이나 앞으로 방향성에 국제적 인지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생충이 이제 오스카를 수상하기 전이나 후나 제가 뭐 준비했던 작품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고 평소 호흡대로 그냥 계속 찍어 나가고 준비를 해왔던 것 뿐인데 대신 이제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 미키 17 캐스팅 과정에서
캐스팅 진행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 저의 전작에 대해서 굳이 뭐 이런저런 설명을 안 해도 되고 이미 다 보고 오니까 그 배우들이 막 저한테 오히려 그런 걸 뭐 감독님 영화에서 약간 이런 톤으로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래서 아니 뭐꼭 작품마다 다른 거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데 뭐 일부러 그런 걸 막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저럴 필요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적도 있었고 어쨌든 캐스팅의 과정에서 되게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됐던 점은 있어요. 그런 거는 더 좋은 면이 있었는데 제가 영화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식이나 그거는 기생충을 만들고 뭐 예기치 못했던 수상이나 그런 제 입장에서는 좀 약간 황당한 뭐 사건들이 막 벌어졌는데 그런 그 시점이 이미 제가 영화 감독이 된 99년에 제가 데뷔를 했으니까요. 프란다 SF에 찍을 때 제가 20년간 해왔던 뭐 방식이나 호흡 같은 게 있어서 그게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는 그게 이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요. 네. 창작하실 때 데드라인을 어떻게 관리하실까요? 네, 데드라인을 딱 언제까지는 아니고 오케이라고 했는데 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지키게 될 위기가 네. 오잖아요. 데드라인 중요하죠. 그 처음 프란다스에게 그 데뷔작 준비할 때였나? 어떤 선배 감독님과 얘기하다가 임상수 감독님이었나? 그때 그 사람들 임상수 감독님이셨는지 아니면 허진호 감독님이셨는지 약간 기억이 믹스돼서 헷갈리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준호 너 촬영이 뭔 줄 아니? 뭔데요? 그랬더니 네가 시나리오를 얼마나 못 썼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그렇겠다 정말. 그랬더니 그럼 너 편집은 뭔 줄 아니?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네가 얼마나 못 찍었는지를 매일같이 확인하는 과정이야. 되게 섬찟하더라고요. 그렇겠구나 정말. 그러면 이제 녹음 그 사운드 믹싱한다라고 하잖아요. 녹음실에 가서 이제 사운드 편집이 끝나면 가서 그걸 하는데 믹싱은 뭔 줄 아니? 그래서 그때는 제가 대답을 했죠. 편집을 얼마나 못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뭐 그랬더니 그래. 그럼 영화 개봉은 뭘 것 같아? 그래서 그랬더니 아휴, 다음부터 잘해야지. 그렇게 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약간 웃기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감독이 막 별 듯 말 듯한 시점이었으니까 또 되게 와닿는 얘기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말에 내포된 거는 이제 뭐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저의 의지와 무관하게 영화라는 게 출발되면 그 강제적으로 촬영의 기간이 끝나고 편집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편집할 때는 또 이미 개봉일이 쓱 정해져 가면서 어느 이제 원컨 원치 않건 어느 지점으로 계속 떠밀려 가고 있는 거고 뭐 영화 한 편을 10년, 15년, 20년 매만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미 어떤 관객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계속 모든 단계에 데드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켜내는 게 또 프로페셔널 직업 감독으로서의 어떤 당연한 지점인 거고 그래서 저는 또 시나리오를 직접 쓰기 때문에 시나리오 쓸 때가 이제 가장 힘들고 고독하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럴 시점인데 저 혼자 하지만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경일 위주로 재헌절까지 다 쓸 거야 뭐 이런 거죠. 추석 연휴 전까지 쓰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야 뭐 이런 뭐 그런 걸 해놓지 않으면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시나리오 쓰거나 영화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뭐 감독님께서 뭐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봉테일이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기생충이나 뭐 이런 그 시나리오 책으로 나온 거 뭐 이렇게 보고 하면 진짜 꼼꼼하게 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을 때, 편집할 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이렇게 더 좋은 영화를 향한 선택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우리 관객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M시네마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수준이 높으세요.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예리하면서 깊이 있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지금 원작보다 미키 17, 18 차이가 이제 크게 이제 똑같은 기억과 똑같은 유전자로 이렇게 업로드를 한 건데, 좀 영화가 더 캐릭터가 차이가 나고, 18은 뭐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냥 막 행동하고, 17은 좀 조용하고 이렇게 좀 사력 있고 배려심 깊고 좀 그런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그걸 좀 감독님 만드실 때 좀 그런 거를 좀 부각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네, 17과 18의 그 MBTI가 극단적으로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똑같은 데이터로 프린팅을 해도 오히려 미키 1에서 18까지가 똑같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우리 대량 생산되는 예를 들어 뭐 자동차나 컴퓨터도 결국 다 뭐 일찍 고장 나는 애가 있고 뭐 문제가 생기는 애가 있고 리콜되는 애가 있고 뭐 화재가 나는 차량도 있고 막 다 다르잖아요. 그냥 기계일 뿐인데, 심지어 아무리 첨단 기술이라고 해도 사람을 출력하는데 똑같이 나온다면은 그게 더 이상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샤가 미키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 보이스 오버 나레이션 보면은 뭐 미키 몇은 뭐 유난히 징징거렸고 뭐 얘는 성격이, 나샤는 계속 그걸 겪어나가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메모를 같은 걸 해놨을 것 같아요. 기억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영화 도입부에 보면 그 기억과 이제 메모리랑 퍼스널리티를, 기억과 이제 성격적인 거를 이제 다시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는, 육체가 출력되고 정신과 기억에 관한 영역을 재입력하는 게 이제 이게 무슨 핸드폰에서 무슨 심카드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걸 하는 게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 그 얼빵한 그 과학팀 애가 이렇게 동전 놀이 하는 대로 뛰어가다가 이렇게 발에 걸려서 라인이 뚝 빠지잖아요. 그걸 하면서 가서 다시 이렇게 꽂는 게 나오는데, 그 한 몇 초간 빠져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키마다 차이가 미세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지만, 예를 들어 심지어 그렇게 라인이 몇 초간 푹 빠졌으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에러가 났을 텐데 그냥 뚝 꽂고 다시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뭐 SF고 미래고 뭐 외계 행성까지도 가고 이러지만, 여전히 인간들은 이런저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오류라는 건 늘 인간과 함께 한다. 뭐 미키도 마찬가지인 거죠. 출력이 되고 뭐 그러지만은 그런 장면을, 그래서 그 장면 일부러 넣었었고요. 다시 꽂으면 뭐 이렇게 헬멧 이상하게 보이는 그 헬멧 같은 데서 껌뻑껌뻑 이렇게 불들이 들어오고. 네, 맞아요. 누가 봐도 그건 명백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 파일 다운로드 받을 때도 뭐 파일이 깨지고 이러듯이 파일이 좀 심하게 깨진 친구인 거죠, 미키 에이틴이. 네, 여기 뭐 여러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밤을 새고 계속 얘기하면 좋겠지만, 뭐 합할 수 있는 질문은 좀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새롭게 또 SF 장르에 도전을 하시게 된 계기,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SF란 나는 내가 만드는 SF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만든 게 미키 17이다. 이게 장르에 대한 질문을 좀 앞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넓게 보면 괴물과 옥자도 SF 영역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거기 옥자라는 되게 신기한 돼지 같기도 하고 하마 같기도 한 크리처가 나오니까는 그렇지만 이제 옥자를 제외한 나머지 둘러싼 환경과 인물들은 대부분 현실적인 인물들이고요. 괴물도 이제 한강 우리가 늘 보는 한강에서 이제 괴수가 나오니까 SF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괴수를 제외한 뭐 그 주인공 가족들 캐릭터라든가 그 당시 한강 매점에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이나 그걸 또 둘러싼 한국 사회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또 사실적이라서 엄밀히 좀 좁게 따지면은 그 설국열차와 미키 17이 SF 장르였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둘 다 원작 설국열차 이제 프랑스 그래픽 노블이 있었고요, 원작이 있었고 둘 다 원작과 이런저런 차이들도 있고 그 원작의 핵심적인 SF 사이파이 컨셉트에 제가 끌렸던 것 같아요. 달리는 기차에 그 인류의 생존자들이 타고 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안에도 무슨 계급 사회처럼 돼 있어서 기차 앞쪽 칸으로 갈수록 이제 부자들이 살고 있다는 되게 어떻게 보면 신박한 약간 진귀한 설정인데 그게 원작 만화에서 보면서 너무 매혹이 돼서 그거를 하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SF의 컨셉이란 것이 신기하고 기발한 데에서 끌리게 되지만 사실은 오히려 되게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인간 얘기로 되돌아오게 돼서 되게 기발하고 독특한 유니크한 컨셉이지만 오히려 그거를 파고들다 보면 다시 그냥 우리들 현재의 우리들 얘기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SF를 하는 설국열차도 당연히 그랬었고 미키 17도 휴먼 프린팅이라고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한데 그게 오늘날 현재 우리가 처한 처지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 프린팅이라는 단어 자체 사실 우리 인간과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 인간의 탄생과 죽음과 삶이라는 게 되게 그 고귀한 것인데 그걸 프린터라니 무슨 휴렛 패커드 저기 무슨 캐논이나 휴렛 패커드 프린터에서 찍찍찍 징징징징 하면서 나오는 그 출력의 느낌 거기에 한 인간이 그래서 일부러 로버트 패틴슨이 이렇게 좀 출력이 되다가 다시 들어가다가 막 이렇게 찍었는데 그 인간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그런 인간의 존재 자체가 무시되는 느낌이 애초부터 있는 거라서 휴먼 프린팅 그것도 되게 SF적인 컨셉이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가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를 사실 돌이켜보게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보편적인 어떤 측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그런 매력에서 SF를 자꾸 도전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SF라는 게 이제 미래라는 건데요. 시간으로 이제 이 인간이 시간을 인식한다는 게 굉장히 철학적인 거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SF는 다 철학적이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삶과 죽음, 아까 질문에도 있었는데 좀 다음에 이따가 들으겠는데요. 그런 것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간을 인식하고 미래를 인식한다는 게 바로 철학이고 삶의 인간의 어떤 존재의 본질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SF가 뭐 무슨 액션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감독님이 이제 만드시는 SF는 어떤 철학적 성찰하고 같이 맞물려 있고 미키 17은 또 특히나 더 삶과 죽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어떤 일이든 하고 나면 좀 아쉽고
아쉽고 불만족스럽고 요전에서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텐데요. 혹시 감독님께서는 미키 17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아쉬움을 느끼셨다면 어떤 점일지 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또 이제 일본 개봉은 좀 늦은 편이라 일본 개봉부터 거기도 또 가혹한 홍보 일정이 있어서 이제 다 마무리하고 왔는데, 아직 개봉 중이다 보니 제가 객관적으로 또는 뭔가 제가 만들었던 작품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돌이켜볼 만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찍고 완성하면서 후회가 되거나 미련이 남았던 지점은 없고요. 평소 하던 대로 작업을 다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영화가 보면은 엄밀히 보면 두 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휴먼 프린팅이 되는 미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미키의 모험, 그런 미키가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언급별에 사채비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주를 하게 되면서 크리퍼라는 어떻게 보면 원주민, 토착민 원주민, 사람처럼 표현을 쓰자면 크리퍼와의 관계가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주제적인 측면에서 연결되어 있기는 해요. 그 가장 천시 또는 멸시받은 존재들끼리의 연합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따져보면 미키를 둘러싼 인간들은 미키를 죽이려고만 하고, 또는 너는 죽는 게 그게 직업이잖아, 너 그 계약서에 사인했지 않니, 이런 식으로 그 아무런 죄책감을 안 가지는 거죠. 너는 계속 매주 죽어줘 이러고, 본인들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비겁함 같은 게 있고, 반대로 크리퍼는 이제 조코라는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서로를 뛰쳐, 완전 사실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돌이켜 고찰해 보자면 이런 연결고리가 있긴 한데, 좀 더 이 두 개의 스토리를 더 물리적인 상황까지 곁들여서 더 직접적인 스토리적인 상황으로, 더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런던에서 프리미어 볼 때 그런 생각은 인제 와서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 개봉했는데 이게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중에 들 때가 있습니다. 찍고 만들 때는 잘 몰랐다가 또 그런 몰랐던 지점을 평론가분들이나 선생님처럼 평론가분들이나 관객들이 반응해서 그런 것들이 또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본인이 찍었다고 해서 그 자신의 영화에 대해서 100% 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 보면 그 영화학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그 시나리오를 쓰거나 영화를 만들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정말 누가 딱 너 이렇게 찍어 그냥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은, 진짜 불안감에 많이 시달려 본 사람이 질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그런 고뇌, 또 어떻게 선택할 거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한 수 가르쳐 달라고. 여기도 일부 계시지 않을까요? 영화 감독 지망생이나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 괜찮아요? 네, 손들어. 살짝만 들어도 아이고. 아유 어떡하나. 이게 솔직히 이게 권할 만한 직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마 여기 또 결국 또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집착과 이미 갈망이 있으니까 하고 있는 거고, 무슨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뭐 친구들이 너 이거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라고 해서 하지는 않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오히려 뜯어 말리는데 하거나. 물론 응원과 격려를 받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이게 참 힘듭니다. 아까 저기 차에서 내리기 싫다. 네.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촬영 현장에 도착하는데 이제 감독이 차에서 내려서 일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한 분은 스필버그 감독님이에요. 스탠리 큐브릭과 스티븐 스필버그의 대화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 AFI 무슨 미 영화연구소 평생 목로상을 받게 됐는데 큐브릭이 그래서 근데 꼭 그 상 줄 때 뭐 감독들에게 하는 정해진 질문이 있대요. 반복적으로 하는 똑같은 질문. 그 중에 하나가 영화 촬영 중에 가장 힘든 순간을 말하라라는 게 있는데 큐브릭이 그거를 이제 스필버그랑 두 사람이 통화를 많이 했대요. 그 스필버그 AI가 그게 원래 스탠리 큐브릭의 그 프로젝트였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생전에 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 나중에 그게 이래저래 스필버그한테 넘어가게 될 것이었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친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통화를 하다가 스티븐 너 어떨 때 제일 힘드냐? 나 이런 질문 받았는데 했더니 잠깐 있다 차에서 내릴 때 내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이네요. 그 앞뒤 맥락을 설명 안 하면 차에서 내릴 때라고 하면 그거 뭔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감독 직업이 아닌 분들이거나 감독이나 배우들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배우들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그 스탠리 큐브릭 관련된 무슨 DVD 스페셜 피처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보고 참 저도 보면서 한숨이 나왔었는데 그 폴란드에 또 이제 그 안제이 바이다라는 거의 엄청난 거장 감독님이 계세요. 그 거장 오브 거장이시죠 정말. 네. 폴란드 영화 역사에. 근데 그분이 또 무슨 회고록에 뭐 이미 아침부터 엑스트라 500명이 뭐 의상을 챙겨 입고 대기하고 있는 현장에 가면서 갑자기 운전기사한테 잠깐 차 좀 세워주세요 한 다음에 내려서 고속도로에서 구토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이게 과장이 섞인 얘기인지 실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인터뷰나 그런 회고록을 보면서 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막 찾아서 읽는 거죠. 어머 나만 그런 건 아니네. 어머 이분들이 이런데 스필버그 왼쪽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내가 불안한 건 당연한 거네. 이런 식으로 위로받으려고 이제 그런 대목들을 유난히 막 찾아보곤 하죠. 이제 그 부담스럽고 뭐 누가 세봤다 그러던데 감독이 하루에 평균 받게 되는 질문의 수 또는 하루에 결정해야 되는 결정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결정의 숫자들. 근데 이제 현장에서 결정하는 숫자를 저는 줄이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최대한 정교하게 준비해서 강박적으로 준비한 다음에 미리 스태프들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많은 게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받는 질문의 숫자도 줄어들 건데 이제 이게 어쩌다 또 저희가 무슨 봉테일이니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스태프들이 되게 세밀하게 또 막 질문을 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봉테일이시니까 이런 거 저희가 미리 물어보겠습니다. 막 이런 느낌? 되게 좀 고통스럽죠. 아니 저런 거 그냥 알아서 해도 될 텐데 왜 저러시지?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예상했던 대로 아무리 디테일을 짜도 현장에 가면 늘 그 원래 계획된 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항상 생기잖아요. 네. 특히 자연 환경에 많이 노출되면 네. 그렇습니다. 살인의 추억 때도 이제 이렇게 이상한 검은 그림자가 논 사이로 가고 벼가 이렇게 물결처럼 출렁이면서 마치 바닷물 속을 이렇게 검은 물체가 가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계획하고 간 거였는데 해당 논에 갔는데 이틀 전인가 폭풍 비슷한 비바람이 지나가면서 벼들이 다 엉켜 있는 거예요. 엉킨 머리처럼. 그래서 아무리 거기다 선풍기를 바람을 때려도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출렁출렁하면서 그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싹 지나가고 거기서 뭔가 섬찟한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연출부들이 막 뛰어들어가서 벼를 풀고 있는 거예요. 논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근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래서 히치콕이 스튜디오 내에서 세트 안에서 찍는 것을 좋아했었구나. 그런데 자연환경을 찍을 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케이션이나 자연환경 찍을 때는 마음을 좀 열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거를 다른 식으로 좀 극복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많이 얻었었고 그랬었는데 기생충 같은 경우는 영화의 90%가 한 세트였습니다. 그 부잣집, 가난한 집 다 저랑 미술 감독이 설계해서 만든 세트 안에서 찍은 거였고 특히 부잣집은 세트 설계할 때 설계가 나온 직후부터 실제 시공을 해서 세트를 만들기 전까지 그 컴퓨터 그래픽 팀한테 부탁해서 버추얼하게 그 실제 세트의 사이즈가 그대로 반영되게끔 해서 버추얼한 디지털한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데스크탑에 입력해 놓고 실제 거기서 카메라를 뭐 35mm 렌즈로 들이대면 여기서 이런 앵글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 인물이 뭐 이 벽에 가려지다가 보이게 되고 그걸 거의 사실상 시뮬레이션을 다 그래서 미리 현장에 이제 미리 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준비한 거라서 현장에 막상 실제 카메라를 갖고 가서 딱 세팅하거나 여러 가지를 동선을 짰을 때 거의 오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찍어 나갈 때 편했었고 이제 세트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뭐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더라? 컨트롤 프리크라 그러나? 그 통제에 집착하는 그 컨트롤 변태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어쨌든 컨트롤 프리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던데 미국에 이제 히치콕이나 데이비 핀처 같은 사람이 약간 그런 부류의 감독들인데 세트나 이제 이런 거에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화라는 게 이제 우리 옛날에 뭐 활동 사진이라고 하는 것처럼 1초에 24프레임의 사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광량이고 이 화면의 질을 결정하는 게 이게 광량인데 세트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이제 야외 촬영에서 진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모험이고 그 날씨 그래서 이제 조 감독이나 촬영 감독님들이 그 핸드폰에 그 날씨 앱이 한 막 5개, 6개씩 깔려 있고 그래요. 뭐 아큐웨더로 봤다가 뭐 네이버 날씨로 봤다가 막 그걸 종합해서 날씨 때문에 너무 민감해지거든요. 로케이션 가면.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로케이션에서 또 자연광을 갖고 아름답게 찍어냈을 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건 세팅된 조명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더 라스트 씬에 보면 그 태양광이 그 달리는 고속버스를 관통하게 찍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 김혜자 선생님하고 아주머님들이 막 미친 듯이 춤을 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CG로 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감흥이 날 것 같지 않았어요. 실제 이제 직사광선이 달리는 버스를 관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2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야. 해 뜰 때랑 해질 때. 태양이 고도가 올라가면 태양광이 버스를 관통할 수가 없잖아요. 위에서 네, 그래서 아침에 30-40분, 그 다음에 해질 때 30, 딱 2번 찬스가 있다라고 해서 또 그 달리는 버스와 이제 태양 이게 90도 그러니까 각도가 그러니까 남북 방향으로 돼 있고 이제 주변이 완전 평지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 주변에서 그걸 찍은 건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는 약간 정말 사냥꾼이 뭐 이렇게 사냥을 하러 나가는 듯한 마음이 들죠. 뭐가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세트장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미리 계산된 세트를 하는 것과는 좀 그런 촬영하는 거하고는 되게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때 저랑 홍영표 촬영 감독이 되게 오랫동안 그 씬을 준비해서 워낙 중요한 라스트 씬이고 사실 처음 스토리 구상할 때부터 그 라스트가 정해져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게 2009년 1월 7일인가 그랬어요. 1월에 가서 찍은 건데 그 겨울에 그날은 되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걸 찍을 때 어떤 막 솟구치는 아드레날린 같은 게 있죠. 그게 이제 약간 마약 같은 면이 있고요. 영화 감독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찍고 싶었던 어떤 장면을 몇 년간 이렇게 암덩어리처럼 몸에 있었던 걸 이렇게 쑥 뽑아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이제 그런 쾌감 때문에 그게 과연 건강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에 집착을 해서 그거를 결국은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정신건강적으로 좋은 집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참 그렇게 해서 진짜 애써서 진짜 우주의 기운까지 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귀한 영화를 우리는 이제 지금 앉아서 우리 마음과 함께 감상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감독님의 어떤 차기작 지금 뭐 준비한다고 이제 언론에서 애니메이션 그가 먼저 하나요? 네, 그 차기작 관련해서 뭐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도 죽도록 이거 일을 하다가 이제 여기로 왔는데 이 애니메이션 일이 되게 힘들더군요. 직접 해보니까. 네. 우리 그 매드맥스 조지 밀러 감독님 또 그분 실사 영화를 하시지만은 그 해피피트라는 그 펭귄 애니메이션을 하셨어요. 해피피트 그거 재밌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그런 그래서 조지 밀러 감독님을 한 몇 차례 뵌 적이 있는데 그 호주와 칸느와 이제 한국에서 뵌 적이 있는데 옛날에 한번 물어봤었더랬죠. 그 애니메이션 하시는 거 어떤 기분이냐, 네. 어떤 뭐 되게 이제 온화한 미소를 띠고 좋은 얘기만 해주시더라고요. 좋은 얘기만 걸러서 해주신 것 같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나 이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벨리라고 이제 협곡, 계곡이라는 뜻인데 가재고요. 이제 바닷속 심해 생물들이 이제 프랑스의 그 심해 물고기들, 그러니까 심해 생물을 주로 찍어온 프랑스의 유명한 무슨 다큐 사진 작가분이 있고 그분 책이 이제 한국에도 나왔어요. 그 사진집이. 그 사진집을 보다가 이제 구상하게 된 거고요. 그 사진집에 여러 하여튼 너무 희한하게 생긴 심해 생물들이 나와요. 실제 사진인데 약간 정말 CG 같아요. 이미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컬러도 너무 아름답고 묘하고 심해라는 제목의 사진집인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물고기가 내가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한 또 되게 독특한 물고기가 있는데 눈이 딱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되게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자기가 찍히고 있는 걸 이렇게 뭔가 의식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지?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스토리가 파생이 돼가지고 우리 주인공들이 이제 심해에 있는 되게 외롭고 이제 1년 내내 깜깜하고 햇빛도 안 들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거기. 뭐 정말 답답하고 심심하고 외로운 곳인데 가끔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카메라가 잠수정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잠수정이나 BBC 다큐멘터리 팀이 내려오는 거예요. 심해 그런 거 찍으러. 그럴 때마다 이제 얘네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찍히려고. 그리고 편집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막 이제 그 동네에 무슨 약간 레전드 뭐 이런 또 그 있어요. 막 BBC 7회 출연. 내셔널 지오그래픽 12회 출연. 그래서 막 우리를 친 적이 무슨 막 성동구에 있는 무슨 연기학원처럼 한예종 뭐 몇 회 합격 뭐 이런 거죠. 그분한테 가서 막 우리 주인공들이 막 강의도 듣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도입부고요. 제가 TV에 나와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여기가 아주 짤막한 도입부고 이제 이렇게 지내던 이 친구들한테 걷잡을 수 없는 되게 이상한 큰 사건이 터지면서 영화가 좀 이제 막, 폭주하기 시작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를 막 할 뻔했네 지금 얘기하다가 우리 프로듀서들한테 혼나는데. 네. 여기 뭐 애니메이션 관련한 질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패니메이션 중에 어떤 게 가장 또 좋아하시는 작품이 있으신지. 뭐 지브리 애니메이션이라고 네, 여기는 이제 지브리인데 지브리뿐만이 아니라 그죠. 네, 다른 뭐 일본 애니메이션의 왕국이죠. 근데 뭐 지브리 작품은 이제 주로 미야자키 하야오나 그 다카하다 이사오 감독님 작품들이 줄을 많이 이루는 편인데 뭐 워낙 다 명작들의 걸작들의 향연이라서 딱히 뭘 뽑아야 될지는 쉽지는 않지만 저의 원초적으로 저의 어떤 처음 영상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생각을 했던 시기가 이제 중학생 때였는데 제가 이제 82년, 3년, 4년에 이제 중학교를 다녔는데 82년에 KBS에서 매주 금요일에 미래소년 코난이 방영되기 시작했어요. 매주 금요일에. 근데 이제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이라 금요일마다 이상한 특집 프로가 짜이면서 뭐 한강개발 5개년 계획을 말한다. 뭐 이런 이상한 특집 프로를 하면서 자꾸 미래소년 코난이 결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군사독재에 대한 어떤 반발심을 가졌거든요. 아니 코난을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DVD도 없고 심지어 82년도니까 비디오 플레이어도 아직 보급이 아주 일부 가정에만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뭔가 영상을 보려면 정말 TV 본방사수로밖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그래서 일주일 내내 미래소년 코난 다음 회차를 보려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그 전두환 밑에 그 분들 그 관료들이 나와가지고 한국 무역을 진단한다 이런 특집 프로가 자꾸 편성이 돼요. 꼭 금요일마다. 미래소년 코난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랬겠어요. 뭐 애들 보는 건데 뭐 결방하고 그 시간에 이거 해 뭐 그랬겠죠. 만만한 게. 네, 만만했을 테니까. 허문도 씨나 막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시켰겠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질문이 네,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내용. 미래소년 코난입니다. 저의 네. 어떤 정서적, 영화 언어적, 정서적 어떤 되게 원초적인 뿌리에 가닿고 있는 저의 청소년기를 지배했다. 그 이후에도 영화를 많이 보고 공부하고 막 그랬지만 그건 정말 공부한 것 같아요. 영화 동아리나 영화 학교에서. 근데 공부 이전에 원초적인 거 있잖아요. 혈관에 스며들어 있는 막 그런 거. 그래서 팬데믹 기간에 미래소년 코난을 모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볼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잠깐 한 달 정도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기생충 오스카 캠페인 끝나고 집에서 그 미래소년 코난 블루레이 그 박스셋으로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열 몇 시간 분량을 쫙 이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며칠에 걸쳐서 명작이구나 이런.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설국열차, 또 옥자도 이제 외국 배우들이 또 나오고, 계속 이제 이 미키 17은 아주 다 외국 배우들이잖아요. 영어를 잘하시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 배우들하고 이 소통이나 또 한국 배우들하고 디렉션을 했을 때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이 뭐 있었는지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실 이제 외국어 영화를 처음 했던 거는 제가 쉐이킹 도쿄라고 도쿄에서 일본에서 찍은 옴니버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뭐 미셸 봉드리랑 뭐 레오 카락스 감독이랑 저랑 셋이서 옴니버스 영화 한 적 있어요. 그때 이제 일본어 배우를 그러니까 외국어 대사 영화를 처음 경험해 본 건 그때였었고요. 그때도 사실 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역시 이제 영화라는 게 결국 인간 감정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공감을 하면
결국은 배우랑 다 소통할 수 있는 거다라는 자신감은 그때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물론 좋은 통역, 좋은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야죠.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영어는 제가 엉터리 영어를 좀 막 구사합니다. 마음이 급할 때. 통역분이 잠깐 어디 가셨거나 빨리 막 얘기해야 될 때, 또는 이것만큼은 표현은 거칠더라도, 표현은 좀 부족하더라도 배우의 눈을 보면서 얘기하고 싶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배우는 또 제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잘 이해하거나 또는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소 부족한 영어로 막 소위 말하는 브로큰 영어로 막 떠들어도 소통은 됩니다. 급하게. 근데 이제 설국열차 때나 뭐 옥자 때나 미키 때나 늘 통역해 주시는 스태프들이 주변에 포진돼 있었고요. 거기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가끔 설국열차나 미키를 제가 한국에서 한국 배우분들과 찍었으면 어떤 배우분들이 했을까? 최우식이 프린트 되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설국열차를 편집실에서 편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편집실 문이 확 열리면서 그 이제 고인이 되신 변희봉 선생님께서 그때 살아생전에 이제 설국열차를 막 편집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변 선생님이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뭐 같은 건물에서 뭐 후시녹음 하시다가 봉 감독 여기 편집하고 있다길래 나 와봤어. 그래서 뭐 차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데 한번 들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변 선생님이 갑자기 오셔서 그러는데 제가 싫어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글 자막이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그래도 다 보면 되지 뭐.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2시간을 편집이 약간 조금은 덜 된 상태인데 2시간을 쭉 보신 거예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영화가 시작하면 그 꼬리칸에 이제 그분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존 허트라는 되게 명배우죠. 꼬리칸의 약간 지도자, 꼬리칸의 현자 같은 존 허트 배우가 딱 나오세요. 등장을 딱 하시고 뭐 이제 크리스 에반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이제 변 선생님께서 그 존 허트가 나오니까 딱 보시더니 국산으로 갔으면 저것이 내 것인데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국산이라는 표현도 참 그 변 선생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인데, 그래서 혼잣말로 국산으로 갔다면 저것이 내 것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고 나니까 진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 인류의 생존자들이 기차에 타고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여러 나라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인류 생존자들이 다 남북한 사람들 말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국제적인 캐스팅을 하고 또 이제 영어 대사가 위주가 되는 영화로 했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키 17이나 설국열차를 한국 배우들로 찍었다면 또 다른 맛에, 또 다른 뉘앙스에, 그것도 재밌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미키 17로 좀 돌아와서요. 여기 죽는 것은 항상 두렵다. 그 소설에서도 진짜 죽을 때 그렇게 쉽게 죽지를 못하잖아요. 막 피를 재우 죽는 것 중에서 가장 못할 짓이 폐가 이제 피로 가득 차서 죽는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감독님께 질문이 이제 죽음이란 어떻게 정의를 하실지, 뭐 어떤 의미인가, 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키 17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나이 또래가 되면 특히나 그렇지만 이제 가까운 사람, 특히 이제 가족의 죽음을 겪게 되잖아요. 가까이서 보게 되고. 그 뭐 저도 이제 2017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그 상당히 가깝게 세밀하게 지켜보게 되잖아요. 겪게 되고 피할 수 없는 과정들이긴 한데 이제 근데 사실은 누구나 두렵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일단 죽음에 대한 성찰이나 고뇌나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동시에 사실은 또 솔직한 마음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싫잖아요. 회피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태어난 바로 그날부터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니까 또 그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고 또 어찌 보면 모두에게 공평한 유일한 사건이 죽음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모르겠습니다. 과학 기술이 이제 발달에 거듭해서 죽음을 극복하거나 아니면 뭐 그 정신과 기억과를 유지한 채로 신체를 교체한다거나 젊은 신체로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장 확실하게 공평한 것이 죽음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의 선에서 항상 멈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려고 하게 되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금년에 만 55세인데 여기 뭐 관객분들 중에도 저보다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보이지만 뭐 계신 것 같은데 뭐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죠. 그 하루하루 시간과 이제 나날들을 보내면서 피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점점 생각을 더 많이 해보게 될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도 이제 미키 대사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진정 책에 나와 있는 또는 뭐 유튜브에서 무슨 철학자가 설파하는 그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느껴서 깨닫게 되는 죽음에 대한 성찰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무엇일까? 그건 각 개인 어떤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죠.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과는 원체 진지한 대화를 서로 안 했고 항상 음식 얘기만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저와 아버지 그런 대화를 해봤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가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한번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마음 같은 거. 네, 지금 벌써 저희가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게 돼가지고요. 여기 또 아무리 힘들어도 영화 즐거우시죠? 라는 질문이 있어요. 즐겁게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좋은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더 오래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어떻게 즐거우신지 괴로우면서 또 즐거우면서 하는 신경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이제 뭐 원하던 이미지를 얻었을 때 마약 같은 마약 이게 바람직한 비유가 아닌데 어쨌든 아드레날린 얘기도 했었고 뭐 그 맥락인데요 사실은. 그 나날이 힘들고 사실 계속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뭐 무슨 쿨한 척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되게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처음 공부하거나 동아리 할 때부터 되게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 감독님들을 보면 막 어렸을 때 마음이 이상했었고 물어보고 싶었고 대학교 때 지금 이런 상황과 반대로 이제 제가 그쪽에 앉아 있고 제가 대학교 때 어떤 감독님이 특강 같은 거 하러 오시면 붙잡고 물어보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무슨 관객과의 대화 내지는 특강 비슷한 걸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좀 무책임한 얘기했지만 좀 되게 모르겠어요. 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신 그 갖고 싶은 이미지나 그 찍고 싶은 스토리는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요. 제 가방 속 아이패드에 그런 것들이 여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뭔가 괜찮은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으로 또 감독님의 엑기스를 우리가 오늘 많이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K 콘텐츠와 아티스트 마지막 하이라이트 봉준호 감독님과의 대화를 마치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시리즈로 할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뭐 앞에 계신데 대거장이라고 부르는 게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굉장하신 분들과의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의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한테도 오래도록 감동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 깊었으니까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또 여러분들도 행복한 시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